네,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제일 첫 번째 주제, 용어의 정의 등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 공인중개사법 공부해 가실 때 앞에서 보통 이제 용어의 정의 등을 공부하시고 제일 뒤에 가서 공부가 다 됐다는 전제에서 자격 정지 처분, 자격 취소 처분, 그 다음에 개설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 정지 처분, 과태료 처분 이런 식으로 보통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먼저 체계를 잡고 접근을 해 가시게 되면 훨씬 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용어의 정의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전반에 걸쳐서 나오게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용어에 관한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가 뭐냐라고 할 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자,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 뭐 시험용으로 쉽게 구성하던 지문 중에 하나가 외국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아니고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런 사람이 바로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뒤에서 뭐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자격 시험에 응시해서 자격 취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우리는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취득한 자라고 하는 것, 자, 거기에 뒤에 사적 붙여갖고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다든가, 중개업을 한다든가,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 사람 우리는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가 되게 되면 이 사람의 앞으로 운명은 셋 중에 보통 하나 또는 넷 중에 하나의 경우에 수로 가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이슈가 되게 장롱 되겠습니다. 장롱에다가 담아두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 케이스가 하나가 되게 될 것이다. 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기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서 중개업무로 수행하거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외 이 개공과 관련해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바로 사원 또는 임원 또 대표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 공인중개사 운명은 크게 이제 하나 둘셋 개 내지 4개 정도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격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게 될 겁니다. 자, 요런 게 하나가 되겠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장롱에 보관을 했던 또는 자, 개공이 됐던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됐든 대표자가 됐든 또는 소공이 됐든 바로 자격 취소라고 하는 거,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거 역시 외우셔야 되죠.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라고 해서 자, 우리가 시군구라고 하는 거 등록 환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등록관청 가서 개설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면은 자, 중개사무소 사장님을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 우리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개설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서 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두 가지예요.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자격 요건 등 자, 등록 요건을 충족해서 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그분을 이제부터는 사장님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우리 법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법인이라고 해서 일정한 겸업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중개업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군구에 가서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바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가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크게 두 개로 대별을 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시험용으로 접근하실 때는 개설 등록을 한 자 딱 이렇게 끊어가야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뭐 중개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잡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시험용으로는 법에서 정한 정의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이 사람을 우리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상당히 복잡하게 계물수가 나오게 되는데, 자, 일단은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욕심 부리면 공인중개사로서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이 장롱에 담아두는 경우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서 소위 이제 개공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대표자, 사원, 임원이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 또는 이제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물을 보조하는 사람, 물론 기본 이 사람은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중개물을 보조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앞쪽에게는 큰 이슈가 되지 않고요. 바로 중개물 수행 또는 중개물 보조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수식 한번 볼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바로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 이런 사람을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자로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으로서 중개물을 수행하거나 중개물을 보조하는 자라고 해서, 앞에서 우리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군구에 가서요 개설 등록이라고 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에 비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고용신고라는 일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신고 등을 거치게 되면 이 사람이 중개물 수행 또는 중개물을 보조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이렇게 끊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비교할 것이 뭐냐면 중개보조원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중개보조원이요. 자, 일단은 겁나 정의가 깁니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자, 겁나 긴데 제일 뒤에 단순 업무 보조자라고 하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것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물을 보조할 수는 없습니다. 중개물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이라고 하는 것,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단순 업무 보조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의 정의 등에 대해서 보셨고요. 특히 이제 중개보조원은 절대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한번 정의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돼서 중개 대상물에 관한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 보조자,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엄청 깁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치는 게 공인중개사냐 아니냐라는 것 하나고요. 단순 업무 보조자, 겁나 길다 보니까 요걸 가지고 중개 업무 보조자, 이렇게 이제 말장난하는 식의 시험 문제 등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용어의 정의에 관한 부분은 시험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저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이제 반복해서 숙달되는 건 별개 문제로, 이 지문 자체가 시험 문제의 답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는 그냥 서비스로 주는 문제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같이 묶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 볼 만한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라든가 소속 공인중개사는 결과적으로 이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을 한 자, 요걸 이제 끊어서 정의를 하고 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라는 사람이면 결국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 나중에 공통적인 이슈가 되게 되는 것이 바로 인장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라든가 거래계약서, 이런 게 이제 중개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이거든요. 자, 그때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 또는 도장을 경우에 따라서 찍어야 하는 사람,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와 관련된 개념이 되게 된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은 단순 업무 보조자이기 때문에 도장 문제, 인장 등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한편 소공, 개공, 자, 소공과 중개보조 공통적으로 이 사람을 이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 즉 공인중개사 중에서 고용 신고를 하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고용 신고 등이 있게 되면 이 사람은 우리는 중개보조원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관련한 용어들 다 같이 묶어서 또 볼게.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장롱에 들고 있던 소공이든 개공이 되든 간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든 간에 전국적으로 자격 취소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와 관련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거 총 3가지입니다. 아예 개설 등록을 했다가 문을 닫게 하는 개설 등록의 취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 최대 6개월까지 중개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외 과태료 처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편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최대 6개월까지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격 정지 처분. 예, 그다음에 이제 이 계좌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증자 과태료 부과 처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고요. 한편 중개 보조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태료는 경우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뭐 개설 등록 취소라든가 업무 정지, 자격 정지 이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을 나중에 고용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기업 공인중개사가 이 소공이나 중개 보조원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고용 신고를 하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조원의 업무상 행위 등에 대해서는 바로 개공의 행위로 본다 이런 명제가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이 소공이나 중개 보조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책임을 지게 된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나올 얘기들을 제가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공인중개사법의 체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개공, 소공, 뭐 그다음에 중개 보조, 뭐 이 정도가 주요한 주인공이 되게 될 것이고요. 이미 뭐 지적이 드렸다시피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누가 바로 자 등록 관청에서 개설 등록 취소를 하거나 업무 정지 처분 등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 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자 개공, 소공, 중개 보조 등 공통적인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태료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는 관점을 달리해 봐야 돼.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자격을 취득한 자 바로 자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되는데 요거 누구가 이제 행정청 중에서 관할을 하게 되냐면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관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취소 처분이 있게 되면요 자격증 반납이라고 하는 것이 도지사가 관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 개공과 관련한 대부분의 행정처분, 자 바로 등록관청이라고 해서 시군구청장이 담당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외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관련한 항목으로서 협회라고 하는 것과 거래정보사업자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에서는 용어의 정의에서는 공인중개사, 개공, 소공, 중개보조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고요. 결국 이제 이 공인중개사법 같은 것이 어떤 규제를 담고 있는 법이죠. 그래서 누가 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중에서 누가 어떤 사안을 규율을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개념, 요거랑 바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로 과태료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대해서 위반 행위가 있게 되면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소관하는 사무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누구지 등록관청이라고 해서 시군구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관할하는 사항에 대해서 일정한 문제가 발생하면 과태료 처분이라고 하는 거 바로 등록관청이라고 하는 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해준 사람 이걸 우리가 시군구청장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법에서는 시군구청장을 등록관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행정 규제에 관한 어떤 체계를 가지고 과태료 부과 금액 부과 사유까지 같이 묶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소관하는 사무. 자, 이거는 이제 지금 시간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한참 설명드릴 내용,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따로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협회라고 하는 거, 자, 이 협회라고 하는 개념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거래정보사업자에 관한 부분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관하는 사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가 뭔지 협회가 뭔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협회와 파생되는 주제로서 공제사업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이건 한 바퀴를 다 돌아야지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라고 하는 거 바로 협회와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자, 협회에 관한 설립 인가라고 하는 국토부 장관이 하게 될 테고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한 지정이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이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관사무 보니까 되어 있어요.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및 규제, 그다음에 협회에 관한 설립 인가, 협회가 운영하는 보험 같은 개념을 공제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관하는 사무가 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국토부 장관의 소관 사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드리게 될 거 과태료. 자, 그러니까 거래정보사업자라든가 협회, 그 다음에 공제사업 이런 항목을 국토부 장관이 규율을 하기 때문에 협회라든가 공제사업에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거래정보사업자 관련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때는 국토부 장관이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과태료는요, 우리 법에서 500이하와 100만 원 이하 두 가지 이슈로 보게 되는데 국토부 장관은 모두 500 이하 사유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한편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소관하는 사무, 바로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되어 있죠.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이런 사람 우리는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이 공인중개사가 된 데 있어서 일정한 문제 등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요, 바로 자격 취소 처분 시도지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시도지사의 소관 사무를 보니까요, 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시행을 함이 원칙이고요. 자, 뒤에 예외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자격 시험을 시행을 해서 시험에 합격하신 분에게 자격증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이 공인중개사 장롱에 들어가는 경우를 제외하고요, 개공이 되거나 소공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교육,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거, 자, 실무교육은요, 개공, 소공 되고자 할 때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요.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공이나 소공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과정에 있어서 겁나무시켜지는 걸 막기 위해서 실시하는 교육을 연수교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외에 아까 자격증을 교부했던 사람이 시도지사이기 때문에 이 자격증 교부했던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고요. 아예 목을 잘라버리는 거지. 이에 대응해서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최대 6개월까지 중개 업무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격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논의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자격증 교부와 같이 맞물리는 것이 자격 취소와 정지, 그 다음에 이 개공 또는 소공 이런 사람들이 무시켜지는 걸 막기 위해서 실무교육, 연수교육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도지사가 과태료 부과할 때는 두 가지 500 이하의 문제와 100만 원 이하의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관련해서는 모두 국토부 장관이 총괄하는 사안이고요. 과태료도 500 이하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도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과태료, 자, 소관하는 사무, 자격증 교부, 자, 자격 취소와 정지 처분, 그 외 실무 연수 교육을 담당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겠지만 500 이하, 100만 원 이하 각 한 개씩 사유가 있게 됩니다. 자, 한편 자, 국토부, 시도 그 밑에 있는 걸 우리는 시군구라고 부르게 되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요 등록 관청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우리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르기로 했었고요. 예, 그래서 개설 등록을 해준다라고 해서 시군구청장을 가리켜서 등록하는 행정관청, 줄여서 등록관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2차 과목 중에서 뭐가 있었지? 공간정보법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자 그런 거 나오죠. 지적소관청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공법에서는 시군구청장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세법도 시군구청장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자, 근데 이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관청이라는 용어를 쓰고 공간정보법이라는 데서는 뭐라고 표시한다? 바로 지적소관청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나머지는 주로 시군구청. 그래서 등록관청, 소관사로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와 직결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개공과 직결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일들 교신정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교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개설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 요건 충족했을 때 예,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증을 교부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각종 신고 등을 수리하게 됩니다. 앞에서 뭐 신고 중에 그런 거 있었죠. 자, 고용 신고라고 해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가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원이라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중개업무로 수행하거나 단순업무 보조 등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자, 바로 시군구 등록관청에다가 신고 등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나중에 뭐 이전 신고니, 휴업 신고니, 폐업 신고니 뭐 이런 것들 자, 어디다 하냐면 등록관청에다가 수리자 제출을 했을 때 등록관청이 이것을 수리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공에 대해서 업무 정지 처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가게문을 닫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앞에서 이 자격 취소 처분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것이 자격 취소 처분이 될 것이고, 자격 정지 처분은요 소속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가게문을 영원히 닫게 하는 것을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일정 기간 동안 자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막는 것, 최대 6개월까지 쉬게 하는 것, 개공을 상대로 쉬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업무 정지 처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요렇게 교신정치라고 하는 거, 요건 나중에 이슈가 되어 있어 교신정치. 이 분사무소 신고 필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법인 개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하고자 일정한 법적 요건 등을 충족을 하게 되면 개설 등록증,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를 하게 됩니다. 자, 한편 법인에 있어서는 자 지점이라는 개념으로서 분사무소라는 것을 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주된 사무소 소재 조건을 등록관청에다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등을 하게 될 텐데, 이때 신고 필증이라는 거 교부하는 거 바로 누가 등록관청이 담당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 체계를 정확히 잡아두게 되면은 나중에 공부하실 때 이게 전체 왁구라고 그러나, 왁구는 일본 말인가 하여튼 간에 하여튼 틀을 잡아낼 수 있고 훨씬 더 공부가 편안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등록관청에서 수행하는 사무 교신정치, 이 관련한 과태료 500이하고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사유들이 있게 됩니다. 자, 지금요 소관사무라는 개념 직접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감에 있어서 이 틀 자체를 잡지 못하게 되면은 나중에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게 토시를 살살살 바꿔치기 하는 것들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개별적인 지문이 현혹되면 안 되려면 미리 뼈대를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공인중개사법 행정청에 따라서 중앙정부인 국토부장관에서는 자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공제사 시도지사 자격증 교부 실무교육 연수개과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등록관청은요 교신정치라고 하는 것을 소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년 한 문제 나오는 것이 과태료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될 텐데,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부장관 소관사무 이미 본 것처럼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공제사업 뭐 이런 것들 담당을 하는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리고 이미 본 것처럼 이 과태료라고 하는 거 국토부 장관의 스케일 큽니다. 그래서 500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것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연을 좀 볼까요? 자, 이걸 읽어서는 안 돼. 바로 끝머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 자. 이 사람을 우리는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하는 사람이 약관,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거, 이 거래 정보망 그런 얘기죠. 기업 공인 중개사 간에 중개 매물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 전산망을 가리켜서 거래 정보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거래 정보 사업자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래 정보 사업자가 거래 정보망을 운영함에 있어서 약관이 있겠지. 지들 마음대로 운영하진 않겠지. 그래서 이 운영 규정에 승인을 얻지 않냐거나 내용을 위반해서 거래 정보망을 운영한다. 자, 이 운영 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승인을 얻지 않고 또는 변경 승인을 얻지 않고 운영을 해버리거나 또는 운영 규정을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운영 규정과 전혀 별개의 문제 없이 멋대로 운영을 하다 걸렸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이 거래 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됩니다. 자, 협회 임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그러면 공제 나와 있죠. 예. 협회라고 하는 거 이들이 운영하는 보험 유사한 개념을 공제 사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 보지 마시고요. 거래정보 사업자, 협회, 공제 사업 이런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터지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것을 부과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아 주시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 될 것이고요. 자, 한번 국토부 장관이 부과하는 과태료 중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 스케일카. 그래서 모두 어떻다? 500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검토할 게 시도지사의 수관사업 이미 공부하셨어요. 바로 자격증의 교부, 실무교육, 연수교육, 그리고 또 하나가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 이런 게 있었고요. 이때 과태료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500짜리하고 100짜리 조금 이따 확인할 테고요. 자, 그다음에 등록관청의 소관 사무라고 하는 거, 교신정치 자꾸 다 묶어서 외워야 돼. 나중에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교신정치에서 등록증의 교부라고 하는 거, 각종 신고의 수리라고 하는 거, 업무 정지 처분, 개설 등록 취소 처분 이런 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등록관청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체계에서 이제 시도지사의 과태료 부과 사유 부과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도지사 다시 한번요. 이 사람이 담당한 것은 자격증 교부했었고요. 자격 취소와 자격 정지 처분의 문제가 있을 때고 실무교육,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시도지사가 담당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과태료 500짜리하고 100짜리 두 개로 이제 대비를 해볼 수가 있는데, 겁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 연수교육 정당한 소유 없이 받지 아니했을 때, 이때 시도지사 그 개공이나 소공에 대해서 500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것을 부과 처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연수교육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뒤에 뭐 따로 다 공부할 주제인데, 실무교육 개공이 되고자 한다, 소공이 되고자 한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받아야 되는 교육을 실무교육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연수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개공이나 소공이 됐다는 전제에서 중개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2년에 한 번씩 받는 교육을 연수교육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겁나 세네요. 정당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아니했다 걸리게 되면 시도지사 그 개공 혹은 소공에 대해서 500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것을 부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바로 자격 취소 처분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는데요. 자, 공인중개사가 일정한 법적 요건에 충족되게 되면 자격증을 교부했던 교부시도지사라고 하는 분이 자격 취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는요, 자격증 반납 등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자,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근데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등등에 있게 되면 쌩까도 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고요. 이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 왜 내가 자격증을 반납하지 못하게 되는가, 이런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쌩까고 있다, 기분 나쁘다고 잘렸다고 해서 나 다시는 안 봐, 시도지사 삐졌어, 이지랄 하게 되면 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많지 않습니다. 국토부장은 500 이하, 거래정보망, 그 다음에 협회 공제사업 이런 게 있었고, 지금 시도지사 관련해서 500 이하 정당 사유 없이 연수경고 받지 아니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미반납 등에 있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뭐 여기까지 좀 해볼 만해요. 근데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바로 등록관청에 관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사실은 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을 교부하고 각종 신고를 수리하고 업무 정지 처분이나 개설 등록 취소 처분을 하는 것이 교신정치가 등록관청의 소관 사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실은 과태료 부과사에 제일 많은 게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등록관청의 과태료 부과사가 제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등록관청의 소관사무 교신정치라고 하는 게 세팅이 돼야 되고요. 예, 그래서 과태료 부과사를 보면은 아까 이제 국토부장은 모두 500 이하였었고요. 시도지사 500 이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했을 때 자격증 미반납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봤습니다. 자, 등록관청 과태료 부과하는 사유 두 가지, 500 이하고요, 100만원 이하 두 가지로 대별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00만원 이하는요 너무 많아서 외울 수가 없어요. 과태료 한 문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수험생들의 제일 미루는 짓거리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것도 외워봐야지 저것도 외워봐야지. 자, 그래서 이 조상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지, 지금 이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 이건 이제 후손들이 한 얘기고, 조상들이 했던 얘기가 대가리가 나쁘면 자 수족이 고생한다 라고 해서 어설프게 외우게 되면 아주 작살납니다. 여러분들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나중에 문제를 통해서 한두 개 체크하는 걸 별개의 문제로 외우지 않습니다. 그걸 외우고 있어야 돼.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등록관청이 500 이하의 과태료라고 하는 거, 500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유, 이제 확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르는 게 뜨면, 자, 거래정보 사업자 아니죠, 협회 공제사업 아니죠, 그 다음에 아까 자 지금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처분 아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실무교육 연수교육 자격증 교부 이런 거 아니면 나머지는 다 등록관청의 소관 삼고 대부분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근데 많은 거 이게 7개인가 8개 되거든요. 저도 이제 외웠다가 포기했어요. 돌아서면 잊어먹습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개소리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게 될 게 뭐냐면 그런 얘기를 하지,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는 것들을 열심히 하게 했었다라고 한다면 나 서울대 갔겠다 이렇게 수강생들끼리 얘기를 하죠. 예, 제가 바로 모질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돼요. 고3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교과서 내용 하고요, 여러분들 공부하게 되는 이 어디지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수업 내용은 훨씬 공인중개사가 많습니다. 애들이 만약에 이제 고3 3학년 동안 공부해야 될 그 양도 어마무시하다고 애들 죽겠다 그러고 또 뛰어내린 애들도 있고 집 나간 애도 있고 학교 나간 애도 있고 하는데, 만약 그 아이들한테 이 6개 과목 공인중개법 내용을 가르친다, 그럼 뒤져요. 설마 그러겠냐?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민법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 영역, 자 사실 채권법 강론 파트를 공부를 하지 않는데, 즉 민법 정칙 물권, 그 다음에 채권 총론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계약법이라고 불리는 부분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보통 대학에서 20살짜리 아이들, 머리 동네에서 좋다고 소문난 애들 몇몇 있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야. 자, 그 아이들이요
밥 처먹고 술도 먹고 얘네도 하겠구나. 하여튼간에 공부만 해도요 이 계약법 총론까지 공부를 하는데 3학년 1학기인가 3학년 2학기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1학년 2개 학기, 2학년 2개 학기, 3학년 1학기라고 치고 5개 학기가 걸리는 것들 여러분들은 그냥 뭐 한 달, 2달 사이에 다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에서 더럽게 그냥 대충 가르친 것 같아. 저 같은 사람이 들어가서 가르치면 진짜 1년이면 애들 그냥 민법에 뭐 뒤에 가족법이라든가 친상 이런 거 제외한다, 친족 상속법을 제외한다 할지라도 저한테 그 20살짜리 아이들을 데리고 1년만 시간을 주게 되면 내가 계약법 총론까지는 다 외우게 만들 자신 있는데 못 이겨도 옆으로 했지. 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가. 그래서 지금 등록관청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유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야. 대신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공제사업,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지? 연수교육, 자격증 미반납, 그 다음에 확표를 제외하면은 모두 누가 등록관청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신 이거라도 똑바로 외워야 된다고. 자, 보니까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확인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 이런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허위, 과장 광고 금지 규정에 위반해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용어의 정의할 때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개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을 한 자, 다만 해석을 통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보게 될 겁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업무 수행, 중개업무 보조라고 했었죠. 예, 중개 업무 관련한 사람들 개공과 소공이 문제가 됐고 이 아이들은 나중에 도장이 문제가 됐었고요. 예, 그 과정 도장 찍어야 되는 게 몇 개가 있는데요.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라고 하는 거, 여기는 서명 및 날인 등을 개공 또는 소공이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자, 근데 중개 의뢰인에 대해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에 걸리면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됩니다. 또는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자,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파트에서 개공 또는 소공이라고 하는 사람 이 자,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 근거 자료라고 하는 것도 제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토지는 어떻습니다. 이빨만 까서는 안 되고 토지 대장, 토지 등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취지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겁나 중요한 거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겁나 셉니다. 그래서 이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개공이 그랬든 소공이 그랬든 모두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중개 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 관련해서 이슈가 되는데 참고적으로요. 이 확인 설명은 개공도 할 수 있고 소공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개업 공인중개사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중개 대상물에 관한 표시 광고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한 이게 1년쯤 넘은 것 같은데요. 법 시행이 1년쯤 됐나? 7월달인가 작년 7월달인가 시행이 됐나? 해서요, 이 인터넷 자, 블로그나 이런 것들을 사이트를 보게 되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정실장, 이실장, 예, 이런 사람들은 쓸모없는 중개 보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소를 갔는데 실장님 이런 명함을 제시를 하게 되면 대부분이 다 뭐가 된다. 99.99% 바로 실장이라는 명함을 안 쓰거든요. 자,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소속 공인중개사 되시는 분만 하더라도 아주 자랑스럽게 명함에다 공인중개사 이렇게 씁니다. 근데 실장님 이렇게 하면 거의 다 중개보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뒤에서 보시겠지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중개사라고 표시하기는 안 되거든요. 자, 그러다 치고 이제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하다 옆으로 했는데 아까 블로그 얘기했어요. 이 블로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중개 대상물을 광고를 하는 거죠. 우리 이러이러한 매물이 있다. 그런데 이제 중개사무소의 현실을 보게 되면 그런 식입니다. 개공이 있고요, 소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개보존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방이 어떻습니다. 상가가 어떻습니까? 사진 찍어서 올리고 뭐 태그 달고 뭐 쌩 난리를 쳐. 예, 근데 그게 다 불법이 돼버린다는 거죠. 오직 이 표시 광고라고 하는 것은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왜냐면은 이 중개사무소에 사장님 한 분 계시고요. 뭐 소속 공인중개사라든가 중개보조원 이런 분들이 한 4명이 같이 사장 따로 있고 4명이 같이 일을 한다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수입에 대해서 n분의 1이거든. 사장님하고 해당 중개를 완성한 중개보조 또는 사장님과 소속 공인중개사 이들 간의 n분의 1의 싸움이야. 그럼 몇 프로 먹느냐? 그 동네마다 다 틀리고 사장님 성격이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이 실장, 박 실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박 이사, 김 이사 뭐 이런 식으로 명함을 붙여가지고 광고를 했어요. 이게 불법입니다. 이제는 대표 공인중개사 그분만 표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보게 될 테고 개공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하다 걸리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중개사무소에 찔러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참할 수 아니 복덕동에서 중개 하나 하려고 깜빵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 조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해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여기서 논의하는 쟁점은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부당한 표시 광고 개쓰레기 같은 상가인데 겁나 예쁩니다. 이렇게 개뻥을 쳤다. 허위 과정 광고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개공에 대해서는 500 이하의 과태료 확표라고 해서 개공과 소공 공통적인 이슈가 성실 정확한 확인 설명, 성물명예, 근거 자료 제시 이런 게 하나 걸릴 테고요. 그 다음에 개공에 대해서 부당한 표시 광고가 있게 되면 이들은 500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된다. 100만 원 이하의 부과 사유는 오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국토부 장관,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관련해서 500 이하, 시도지사 정당한 사유 없이 연수교육 받지 않았을 때 500 이하, 자격증 미반납 등 100만 원 이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나머지 다 등록관청이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는데 확표 걸리게 되면 500이야. 나머지 모르면 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공인중개사법 체계 과태료 부과 사유까지 설명드리고 잠시 끊었다가 공인중개사